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정말 바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네. 아이, 그럼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항상 남겨놓고 있는. 자, 오늘은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글로벌 AI 활용법. 저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정작 인공지능 가지고 뭐 하지? 그러니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손에 좀 와닿는 게 없어요. 네네. 근데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이제 코트라의 이제 해외경제정보드림 리포트를 토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9개 기관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127개 무역관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짜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GMV 2030 해외시장 뉴스라 그래서 글로벌 AI 활용 트렌드라는 제목의 굉장히 장기 페이퍼를 내서 네. 장문의 페이퍼를 내서 국가별로 이 국가에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뭐 하고 있나 네. 라는 얘기들을 뭐 미국, 네. 중국, 네. 일본,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이거 쫙 했어요. 이야. 하지만 저희는 재밌는 것만 그 중에서 그렇게 네. 하고 있고, 그리고서 이 리포트 이후에 9월 12일과 13일에 네. 그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그 글로벌 모바일 비전 GMV 2030이라 그래서 그 ICT 비즈니스 플랫폼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업하시거나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컨퍼런스를 열어서 인공지능과 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한대요. 인공지능과 나요? 예. 그러니까 AI&I.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서밋도 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가해 보시면 글로벌 인공지능 활용을 네. 어떻게 하고 있고 트렌드가 어떤 걸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며칠에 나가죠? 이 방송이 이번 주말에 나갈 거니까 9일, 10일 뭐 그때쯤 나갈 것 같습니다. 행사가 12일, 13일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방송 보고 딱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신청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서밋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12일, 13일에 열리고요. 국내 ICT 기업 한 200개사 정도가 나오고 네. 그리고 어디언스 한 400명, 뭐 글로벌 VC 연사도 한 100개사 정도가 참가를 한대요. 와. 그러니까 가보면은 좀 총망라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라클 NTT는 그 일본의 네, 일본 통신회사. 예. 그런 회사들이 좀 글로벌 바이어로 좀 참가를 하게 됩니다. 바이어로 참가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서밋 해보고 거기서 좋은 기업 있으면 그들이 뭐 투자도 하고 아니면 뭐 사업 협력도 한다고 하고 체결도 하고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런 거죠. 많이 방문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서 그래서 페이퍼 낸 거 중에 네네. 어렵고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네. 재밌는 것만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한테 좀 익숙한 분야부터 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한테 네. 익숙한 분야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활용할 때 네. 챗GPT 같은 경우는 챗봇이잖아요. 네. 근데 챗봇 같은 거는 우리가 써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범위는 대부분 B2B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 중에서 그럼 그나마라도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좀 유통이 아닐까 싶어서. 인공지능과 유통. 예. 어허.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아마존에서는 물건 가격을 네. 인공지능이 정합니다.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죠. 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이라 그러면은 네. 보통 상품 원가에다가 네. 그 마진을 붙여서 그렇죠. 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공급자 마인드고 네네. 안 사겠다 그러면. 소비자가 안 사겠다 그러면. 네. 그리고 막 재고가 엄청 쌓여 있어. 그러면 네. 그럼 떨이 판매하게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이제 물건 가격을 정할 때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제품별 마진율, 네.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 이걸 한번 한번 들어왔을 때 네. 재고 소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네. 예를 들어서 재고 소진이 뭐 보통 하루 이틀 걸려야 되는데 이게 3일 4일 걸린다. 그럼 낮춰야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딱 눈치를 보니까 다른 경쟁사가 얼마에 파는지. 네네. 그쵸,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쇼핑몰들 쫙 돌아다니면서 네. 거기보다 약간 낮게, 약간 낮게, 1달러 낮게, 그렇게 낮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유통기한.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유통기한 좀 짧게 남았다 그럼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을 다 종합을 해서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격 탄력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판매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늘어나고. 네. 근데 가격을 너무 높이면은 판매가 줄어서 안 팔리고. 안 팔려서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인가?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딱. 아니 원래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영자 수업 듣고, 예. 뭐 그리고 그 경영학과 가고 예. 이런 게 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의 가격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남은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 경제학 이론 중에 네. 메뉴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메뉴판 효과. 네. 메뉴판 효과가 뭐냐면은 가격을 올려도 되는데 네. 메뉴판을 바꿔야 돼. 네. 뭐 음식료 짜장면 값을 1,000원, 10,000원 써놨는데 네네. 좀 가격을 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원 올려야 된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 100원 올리겠다고 있는 메뉴판 다 바꾸려면 그럼 돈이 더 들죠. 좀 돈이 더 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가격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메뉴판 효과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마존에서 뭐라고 있냐면은 ESL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게 메뉴판입니다. 아, 그래요? 전자 메뉴판. 네네. ESL이라는 게 전자 메뉴판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면 전자로 쏘는 거예요. 메뉴판 안 바꿔도 된다. 네, 그럼 메뉴판 바꾼다고 뭐 찍찍 긋고 뭐에다 뭐 스티커 붙이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걸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빠르게 메뉴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보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하고 내일 봤을 때 가격이 다를 수 있고 네네. 지금 봤을 때하고 몇 시간 후에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 사람이 일일이 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메뉴판을 전자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마트 갔을 때는 보기로는 그래요. 뭐 좋은 마트 가면 저런 거 쓰기도 하는데 예. 아직 그래도 동네 마트 있잖아요. 동네 마트는 아직도 이렇게 종이 꼈다 뺐다 그렇죠. 요걸로 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메뉴판이 있는 곳들이 있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중앙 집중화 시켜가지고 한 번에 바꾸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 돼요. 근데 아마존은 이거를 좀 보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트렌드가 미국 유통 쪽에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트렌드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그 코트라 리포트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 가격을 책정해 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변화하는 거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저 메뉴판 사용은 인공지능과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실제 오프라인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는 이제 뭐 그냥 거기서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네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오프라인을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전자 메뉴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적의 가격대를 찾아보니까 이건 450유로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에 있는 주인들이 야 450유로래 그럼 야 내일부터 바꿔 며칠 걸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최적의 가격을 찾았으면 그걸 바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매점에 가거나 아니면 상점 오프라인 상점 갔으면 그러니까 메뉴판 써 있는 것만 보지만 그 뒷단에서 그걸 바꾸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두 번째 소개드릴 거는 이번에는 월마트. 월마트에는 그 팩텀 AI라고 챗봇입니다. 월마트에 챗봇이 있어요? 네, 챗봇이 있는데 우리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챗봇은 어디를 누가 주로 사용하는 챗봇이냐면은 공급업체. 그러니까 월마트에다 물건을 파는 사람. 벤더. 네. 근데 이 벤더가 거의 지금 월마트는 워낙 많은 벤더들이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만여 곳 정도가 된대요. 그럼 봤을 때 이거를 뭐 얼마에 해야 되고 뭐 그럼 언제 납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협상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왜?
그러니까 한번 네,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와요.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요새 그 가격에는 못 받아들이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협상하면서 저 이렇게 뭐 마우스 같은 건 지금 얼마인데요. 그러면 거기 뭐 구매 담당하는 월마트 직원이 네. 요새 뭐 마우스는 시세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 가격에는 못 받아들입니다. 네네. 아니면 경쟁사들은 이 정도의 가격 들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텀 AI는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야 월마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가격 추세, 네. 일반적으로 가격은 이렇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사가는 한 이 정도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품의 원재료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이만큼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협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구매 담당자가 네. 10만여 곳의 벤더하고 그 일일이 품목별로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팩텀 AI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또 더해서 이거저거 얘기해서 대충 가격 매겨지고 나면은 여기서 뭐 1+1 하시면은 이만큼 더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계약 기간 좀 이번에 뭐 한 달 아니고 2달 동안 한번 납품해 보시죠. 이런 것들을 제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월마트에서는 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마진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주면서, 아니면 품목 다양화, 뭐 이거 말고 뭐 가지고 계신 품목 중에 이런 거 있어서 같이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어요라는 것을 통해서 그 최적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어디 납품하고 고르려면 이제 갑을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뭐 이러시면 곤란하고 이러면 네. 우리가 좀 감정도 상하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챗봇이니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협상도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몇 주 동안 걸리던 거를 며칠 안에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됐었고, 또 하나는 딴 거보다 그 벤더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방금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조건을 제시한 거잖아요. 저는 통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협상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협상을 하면서 여기서 이게 그냥 가격을 딱 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 하셔야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래야 살 것 같습니다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월마트가 구매할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구매할 것 같습니다. 구매해서 파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런 프로모션 같이 넣으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구매하는 사람하고 괜히 막 눈치 게임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챗봇으로 하다 보니까 70% 이상의 벤더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참 돈 얘기를 하기가 그렇죠. 항상 좀 껄쩍지근한데, 그렇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챗봇에서 그 데이터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리즈너블한 이유를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근데 또 거기서 구매 담당자 뭐 지금 잠깐 바쁜데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평판이 매우 좋아졌다. 그렇구나. 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또 이거는 그 스페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브랜드인데요. 네. 2023년 썸머 스프링 컬렉션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 어떤 패션 동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요 모델이 네. 없습니다. 네? 이 모델은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 메타 휴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패션에 적합한 모델을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네. 여기에 좀 이렇게 어떤 화보를 찍을 때 이 옷은 진짜 있는 네. 그 컬렉션이고, 네네. 여기 모델을 인공지능으로 합성을 해서 합성이라는 표현도 좀 생성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사실 이거는 좀 경험해봄직해요. 뭐 저희 메타 휴먼 뭐 가수도 있고, 그리고 메타 휴먼으로 광고도 찍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아주 특별하진 않다. 네.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아니 뭐 특별하진 않은데 그 메타 휴먼은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D 그래픽으로 만든 거고, 네. 지금 스트라디바리우스에서 했던 거는 생성한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메타 휴먼은 사람이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컬렉션을 해서 이번에 이제 코트라 리포트에 포함이 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의료 헬스케어 분야.
여기가 인공지능의 또 은근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일 것 같은데 예.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 인공지능이 잘 투입해 있는 분야가 네. 사람이 약간 노가다 해야 되는 부분들. 네네. 그리고 통박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 통박이라 그러니까 좀 뭔가 전문성 없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를 찍은 거를 굉장히 노련한 의사가 보면서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패턴하고는 좀 다르다. 네. 우리가 하다못해 저는 그 빨간색 그런 거 구분 잘 못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목이 많이 부었네요. 코가 많이 부었네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원래 피부는 빨갛지 않나? 맞아요. 네, 근데 노련한 의사들은 보면은 네. 지금은 좀 목이 많이 부었네, 아니면 코가 좀 안 좋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의 어떤 그 전문 지식과 네. 그 자기가 이제 경험 삼아서 했을 때 이럴 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라는 것들을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막 수십만 수백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네.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요 정도는 조금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데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럼 의사가 거기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진단율이 네.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011년에 설립된 아테리스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영상 진단 업체예요. 이게 사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은 심장 관련한 부분인데 네.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 MRI 사진들을 보면서 네. 이런 상황도 있구나 저런 상황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정말 방대한 그 심장 MRI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딥러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무려 2017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2017년이면 예. 6년 전이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골절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네네. 갔었는데 금 가고 그러면 네. 사실 저는 그 사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 금감은 거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쪽팔려 갖고 네 보여요. 이러고 나오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건데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빨간색 요게 움직이는 걸로 보면 이게 혈류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럼 혈류가 움직였을 때 이게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어느 양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서 일반적인 패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다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리스뿐만 아니라 BJAI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뇌졸중의 초기 징후를 좀 식별하는 회사인데 뇌졸중이라는 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그렇죠. 경우잖아요. 네. 근데 막히면 답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뇌졸중은 쓰러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혈류가 그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그 실력 있는 의사들이 지금 이 혈관에서 요만큼이 좀 막혀 있구나, 압력이 세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뇌로 흐르는 혈관을 이렇게 보면서 몇 초 이내에 이 사람은 초기 증상이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구나를 분석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학습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자기가 습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습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은퇴하시면 그 데이터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평균적인 의사도 평균 이상의 의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좀 활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신약 개발. 신약 개발에 대한 거를 저는 1도 모르지만 네네. 신약 개발이 거의 노가다라면서요.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그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다 해보고 그것도 이것도 맞춰보고 저것도 맞춰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맞췄을 때 이게 언제쯤 효과가 발현되는지 또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신약 개발의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신약 개발했을 때 평균 한 12년 정도 네네. 그러니까 성공한 약 기준으로 12년 물론 실패한 데들은 그렇죠. 무한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도 한 26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시간이 그 15배를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비용도 한 7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리커션 파마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여기.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세포 관련한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
그러니까 세포들을 관찰해서 이게 어떻게 기전을 하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매주 한 조금 많이 네. 그 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 실험 수행을 할 수 있는데 한 수백만 건 정도. 네? 매주 수백만 건이요? 네. 그거를 뭐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하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백만 건을 실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뇌 해면성 혈관 기형 치료 물질 네. 뭐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FDA로부터 일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한 어떤 약물이 예. 뇌 해면성 혈관 기형 치료 물질로 개발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해도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미지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수저우의 마이크로클리어라는 회사는 레이저 안전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눈을 딱 찍어서 네. 0.2초 탕 찍고 나면은 거기서 한 19개 안저 질환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사진 찍어서 보고서 그 의사가 이건 어떤 뭐 백내장이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안과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뭐 요건 백내장의 초기 증상이고요. 요건 백내장이 있는 눈이고요. 요건 없는 눈이에요라고 그러는데 예. 뭔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과 네네. 관련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이게 거의 수동으로 진단했을 때보다 96% 이상 정확도를 높였고 관련 기술 관련해서는 세계 3대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마이크로클리어라는 네. 회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유전자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모르죠. 뭐 DNA, RNA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업체가 단백질 설계하고 그런 분야에서 10개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도 중국 업체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코트라에서 그 중국 AI 기업들이 뭐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의 단점으로 지적을 하고 약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화를 하려면은 이 데이터들이 잘 수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집도 수집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데이터의 형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쵸. 수집해서 학습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쵸. 그래서 그 수집된 데이터 일단 인구는 많으니까 데이터는 많을 건데 이 병원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형태와 예. 이 병원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면 그쵸. 학습이 안 된대요.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라벨링 한다고 해서 네, 라벨 붙이고 뭐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고리즘 자체를 만드는 거에서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럼 데이터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하여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좀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이 힘든 네네.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 그렇죠.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환경이 얼마나 그 농작물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냐. 네. 이거는 사실 그 농민들의 경험이죠. 노하우, 네. 경험인데 여기서 이제 보어리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수직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넓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공간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맞출 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수직 농업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공간 사용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위치한 데가 뉴욕시 인근입니다. 그 땅값 높다는 곳에 그렇죠. 농사를 짓는다고요? 예, 농사를 짓고 그러고 나면 일단 유통 관련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좀 약간 그 과일 같은 거 멀리서 오면 네네. 좀 덜 익어서 오잖아요. 오는 길에 익히라고. 예, 오는 길에 익히는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선이 짧다 보니까 좀 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이 보어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온도, 습도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인공지능이 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앱 하베스트라는 곳인데 이게 또 이제 과일이 얼마나 익었나, 네네. 상추가 얼마나 자랐나. 네. 그럼 그게 사실은 뭐 비슷한 시즌이면 비슷하게 맞긴 한데 네네. 그 중에서도 누구는 더 있고 누구는 덜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보시면은 네. 열매마다 다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네네. 여기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로봇이 수학을 하는데 네. 그럼 이미지를 쫙 보고서 아 얘는 좀 잘 익은 것 같아요. 얘는 덜 익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잘 익은 이미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별을 해야 되는 거,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면 이제 로봇이 가서 이렇게 따오는 네.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앱하베스트 이런 것도 농업 분야에서 좀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아마 농장 가서 일해 보신 분들, 그냥 체험 삼아 일해 보신 분들, 저거 설 익은 거 땄다가 등짝 맞거든요. 아 혼나죠. 엄청 이런 걸 타면 어떡해요? 이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온 그 명언이 있잖아요. 뭐예요? 가만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농업 분야에도 이런 게 있고요. 사실 그 자율주행 쪽에서도 네. 트랙터 관련해서 이거는 이조 기자도 되게 좋아하고. 네. 뭐 존디어 같은 회사들의 그쵸. 자율주행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농업에서 뭐 한 명이 8개 트랙터를 자율주행으로 그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의 일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대낮에 일시킬 수 있다. 그렇죠. 네. 더울 때도, 네, 비올 때도, 땡볕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시킬 수 있다. 밤에도 시킬 수 있고. 네, 그런 것들도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에서 트랙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존디어가 이제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하려고 했는지 보니까 우리가 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벼농사 할 때 피는 잡초인데 그쵸. 벼랑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럼 네. 피에만 농약을 뿌리고 그쵸. 벼에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트랙터가 어떻게 인식하냐? 그래서 블루리버 테크놀로지가 피와 벼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 기업을 인수해서 자율주행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예. 하는 그 기술을 구현해냈었죠. 그거를 이제 2개 다가 들어가는 거죠. 네네. 차 분야에선 자율주행의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여기서 피 구분하는 거 그렇죠. 거기도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 들어가는 거고.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저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도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중국 사례에서 지금 여기를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좀 다루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오토엑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오토엑스라 그러면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여기에 그 주주들이 네. 바이두, 오. 디디추싱, 그러니까 중국 1위 업체예요. 네네. 그 1위 업체들이 만든 자율주행 회사인데 여기에 뭐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동풍기차라든지 자동차 회사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도 네네. 같이 있고 거기에 또 그 반도체를 만드는 미디어텍 여기들도 이제 오토엑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그 중국 최대 규모로 레벨 4 자율주행 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실리콘밸리나 뭐 선전 상하이에서도 상업화되고 있고 사람 제일 많다는 베이징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자율주행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리포트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선전무역관의 그 분이 직접 타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네. 얘가 좀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다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껴들기. 일단 휴먼이 문제지. 네네. 휴먼이 문제다. 네, 그래서 거의 우회전을 하는데 5분 동안 가만히 있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무인까지는 아니고 네네. 앞에 안전요원이 그냥 앉아 있는데 결국 5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쵸, 손님 그쵸. 눈치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개입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정속주행. 네. 정속주행을 계속하니까 너무 끼어들더라.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뭐 소비자 경험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라는 네네. 얘기인데 이거는 좀 아직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서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라는 소감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메이탄의 무인 배송차인데 네. 이게 메이탄은 저깁니다. 그 중국판 배달의 민족. 그래서 거기서 지금 2020년부터 500대 이상의 무인 배송 차량을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차량은 아예 운전석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뭐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진짜 무인 배송차. 네, 배송하는 차고 물건 열리고 뚜껑 열리고 뭐 그런 차래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근무 시간이 좀 깁니다.
저 차가요? 예,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아니 왜 24시간 안 합니까? 무인인데. 그러니까 충전해야 돼서 그런가? 사람보다 훨씬 운영 시간이 길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또 이게 완벽하게 100% 되지는 않고 한 90% 정도 자율주행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10% 정도는 좀 사람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0만 건 이상의 주문 배송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딱 스타일 봐도 일본 느낌이죠. 그러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온디맨드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뭐 콜택시입니다. 근데 콜택시는 네. 콜하고 탑승지, 도착지, 주행 경로 네네. 이 정도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타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승을 많이 시킬수록 좀 싸지는데 그러려면은 한 사람의 탑승지와 목적지와 주행 경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네. 여기에 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어떤 그 상황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가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전기 버스가 그냥 다녀도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도 돈이 되니까. 네, 네. 전기 노선을 그냥 운영을 하면서 뭐 적당히 정류장 정해놓고서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 5분에 한 대씩 버스 오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타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좀 인구 감소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 노선을 운영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 노선을 할 때 탈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개인 맞춤형으로 하자니 이게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지금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에서 타시로호라는 그 온디맨드의 타시로호겠죠. 네. 여기 온디맨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출퇴근 시간에 전기 노선은 그냥 사람 많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그게 아닌 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는 예약을 해서 나는 어디에서 타겠다, 어디서 내리겠다, 몇 시쯤에 타고 싶다라고 그 주문을 넣으면 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탑승지와 목적지 그리고 경로를 짜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타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뭐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들 옆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쿠루쿠루라는 전동 카트인데 네네. 이것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네. 그 전기 노선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거장이 네. 2배 이상 많아졌대요. 아 정거장이 있긴 있어요? 뭐 특별히 없어도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디서 만나자는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디서 만나자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전봇대 같은 거, 300개 정도 있는 전봇대를 다 승하차 지점으로 잡아서 내가 이 정도에서 타려고 합니다, 몇 시쯤 타려고 합니다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이제 그 시간에 거기 맞춰서 가서 최적의 경로로 가서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저 쿠루쿠루는 그러니까 사람이 운행은 하되 예. 길을 인공지능이 짜주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플랫폼은 NTT 도코모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네.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은 NTT 도코모가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홍보라든지 예약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 첨단 기업이라 뭐 이런 네. 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오히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온디맨드 방식의 수요가 그 일본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뭔가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시작하는 것부터 나의 일의 종료까지 뭔가 인공지능이 다 해줄 것 같고 이런 팬시한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부분만 인공지능이 해줘도 예. 사실 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반드시 전면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인공지능화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인공지능이 하는지 뭐 사람이 하는지 상관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사람이 하게 됐을 때 그거를 다 예약 접수 받아가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갈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운전기사님한테 뭐 어디까지 어떻게 가시면 됩니다, 누구 어디서 내려주시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그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제조업 네. 관련해서 이 제조업에서도 그 이게 뭐 분류가 잘 됐는지 네. 불량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음.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아 저거 흠집 있네, 뭐 결함 있네 이런 거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 만든 물건이 제대로 가 있는지 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데 어떤 부품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OC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도 비전입니다. 네네. 비전으로 인식해서 그 라벨을 본 다음에 이 라벨은 몇 시에 어디에 어디 위치에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 인식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스파크 커니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물건과 지게차와 사람의 어떤 위치들을 비전으로 보면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적의 경로 속에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 보면서 이게 잘 분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아이카와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의 외관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이게 최적화가 돼 있는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B2C보다 B2B 쪽에서 인공지능 활용도가 좀 높은 이유가 네네. B2C는 네. 그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B2B는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반복 가능한 상황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반복 가능한 상황이라도 사람이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결함이라는 것도 뭐 100개 돌리면은 그중에 결함이 뭐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도 케이스인데 와우. 왠지 지뢰 탐지기처럼 생겼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인도의 국방부문에 네. 75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발표를 했었고 여기에 이제 140개 지역에 인공지능 기반 센서 시스템을 배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돌아다니면서 지뢰를 탐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탐지가 되게 되면은 지뢰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뢰가 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또 그릴 수 있고 네. 이게 사퍼 스카우트라는 장치인데 사람이 이거 갖고 삐삐삐삐 이거 다니려면은 네네.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에서도 이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성형 AI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챗GPT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그 하이퍼크로백스 네이버에 이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2023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하면서 출품 아니면 소개를 했는데 일단 초거대 AI는 GPU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의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거대 AI를 직접 구현하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10억 파라미터 이상 규모의 대규모 모델이 79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중국이 뭐 2023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중국에서 열어서 거기에 출품된 우리가 이름 떠올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팜2라든지 네네. 아니면 GPT-4라든지 네. 이게 초거대 모델, 파운데이션 그쵸. 모델이잖아요. 네, 그게 79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메타의 라마 네네.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79개나 발표가 됐고 이름도 낯선데 문시밀원, 통이천문, 자동태촉, 성화인지 네. 요게 중국의 대규모 모델 이름이래요. 우리는 그게 낯선데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서비스들을 써본 경우가 좀 드물긴 하죠. 그렇죠. 네. 뭐 오피스 365에서 엑셀을 만들어주거나 파워포인트 그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서비스 모델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중국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에서 약간 버틀렉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초거대 모델을 처리하는데 제일 필요한 장비인 GPU. 엔비디아 GPU가 네네.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돼 있어서 여기서 그 중국이 자체적으로 GPU를 만들어낼 거냐,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야매로 갖다 쓰는 그 GPU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그러니까 중국의 초거대 모델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 실제로 GPU 수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바틀렉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분야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꽤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사실 그 B2C로 하기 되게 어려운 게 B2B 안에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 네. 이 정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B2C는 이제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B2C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럼 인공지능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별거 없던데? 라고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되고 네. 일반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 9월 12일과 13일에 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그 GMV 2030 호텔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인공지능 관련한 뭐 수많은 수백 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니네 뭐 하고 있니? 우린 뭐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좀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자원공사도 오고 스마트팜 산업협회는 방금 그 저기 뉴욕 바로 옆에서 이제 농장이 있다는 얘기 듣고 참 수자원공사 뭐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진흥원들도 되게 많고 뭐 보안 관련한 부분들도 많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들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기도 갔다 왔었어요. 그 LH공사. 네네. LH공사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네. 그 자기들이 LH가 임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가장 많은 임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LH공사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LH라는 거는 그 어떤 공공적인 목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 임대를 오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주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은 좀 사람의 감이나 기획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는 꼭 인공지능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화를 시키고 얼마나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그 하이퍼클로버 X를 취재하면서 대본 정리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죠. 왠지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 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정밀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시는 댓글들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답변이 뭐였었냐면, 뭐 예컨대 이제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쇼핑에 이용을 하니까 쇼핑에 이용해서 우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매를 하셨다면 인공지능 성공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눈앞에서 뭔가를 바꿔줄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같다. 는 생각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자율주행차 지나다니면 앞에 끼어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오히려 눈 앞에 보이는 거는 너무나 평범한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풍경인데 그 기반으로 돼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좀 편하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과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초기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아직은 설익은 작업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GMV 2023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9월 12일부터 13일간 이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압도적 경제 콘텐츠 압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